전반적인 대우였다면 오늘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T-테스트 같은 첫 번째 이제 통계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이제 가능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산수 정도 수준에서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도 뭐랄까 과거에 배웠던 기억을 이제 한번 좀 되짚어보고 필요하면 좀 이렇게 뭐 수학 정석 같은 거 좀 보시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야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저야 이제 뭐 쉽게 다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렵게 들리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 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 제가 통계학의 첫 번째 원리로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목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요전에 데이터하고 인포메이션을 다른 거다라고 얘기했죠. 칠판에 예를 들어 여러분의 뭐 키를 잔뜩 써놔도 그 그냥 데이터일 뿐이고 그걸 정리해서 평균이 얼마고 뭐 예를 들어 퍼진 정도가 얼마다 이렇게 해야 그 인포메이션이 된다는 거죠. 그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야 정보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통계학은 사실은 뭐 옛날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왠가 하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예를 들어 인구의 숫자를 세거나 또 군인의 숫자를 세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통계의 주된 목적이었고, 그래서 한때는 이제 그 통계 공식 명칭이 스태티스틱스가 아니라 폴리티컬 아리스메틱이 이제 될 뻔도 했었습니다. 기술 통계학은 일단 전에 제가 이제 이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림표, 요약 통계량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뭐 주가 지수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하겠지만 그걸 요약해서 하나의 정보를 딱 보여주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뭐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냥 저런 게 요약 통계량입니다. 근데 이제 요약 통계량을 내려면 결국 측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필수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측정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해야 된다. 데피니션이 분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뭐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논문을 쓰시든지 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건 맨 앞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데피니션을 내려주시고 그 데피니션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예를 들어 뭐 세계보건기구의 무슨 정의라든지 아니면 무슨 학회의 정의라든지 아니면 정의 안 되면 뭐 옛날에 누구누구가 썼던 어떤 논문에서 인용한 거라든지 그런 데피니션이 좀 분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경험적으로,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중요한 것을 측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단위를 정해야 된다. 많은 그 보고서나 논문들을 보면은, 특히 보고서들 보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나 표가 있는데 단위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하고자 하는 것에 의미는 차이가 존재해야 된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한때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의료 서비스의 질 평가를 하면서 미국의 이제 기준을 이제 차용한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몇 년 전 얼마 안 된 얘기이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 급성 심근경색에서 그 환자들이 오면은 응급실 도착 플러스 마이너스 24시간 사이에 아스피린이 처방되었는가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것이 이제 의료 서비스 퀄리티 지표였는데 왠가 미국은 이제 그 DRG라고 해서 디지즈 릴레이티드 그룹, 그래서
정액으로 묶여 있잖아요. 급성 심근경색 하면 얼마 정해져 있으니까 의료기관에서 가능한 서비스를 안 해주면 안 해줄수록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뭣도 해줘야 된다, 뭣도 꼭 체크해야 된다, 자꾸 이런 항목들이 의료 서비스 질평가 항목으로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미국 거를 베껴가지고 이걸 들여왔는데 처음에 거의 한 뭐 80% 정도가 채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요. 이 평가를 하자마자 이게 뭐 95%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80% 정도 수준도 사실은 그렇게 낮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의료기관들 간에 무슨 하여튼 이런 편차가 존재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평가를 시행하자마자 이게 이제 95%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물론 뭐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 지표 자체는 의미가 사실은 의미도 없어지고 차이도 별로 없어지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도토리 키재기가 돼버리는 거죠. 사실 저런 경우에는 사실은 특정의 의미 자체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왜 벌어져나면 우리나라는 이제 행벌수가제 국가잖아요. 아스피린 처방한다고 해서 손해는 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는 쉽게 올라가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전체적인 맥락하에서의 의미, 중요성, 정확한 데피니션, 강의, 하여튼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쉽게 간과돼 버리고 상당히 기술적으로만 제대로 된 뭐 측정 방법이 있느냐, 또는 효율적인 측정 방법이 있느냐, 또 이제 다른 뭐 어떤 왜곡될 요인이 있느냐, 대표성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만 이제 많이 이제 다루어지는데 사실은 요것에 전제되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요 밑에 부분은 뭐 정확해야 된다, 밸리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릴라이어블 해야 된다는 것은 재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제 측정해도 100, 오늘 측정해도 100, 뭐 이런 식의 동일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 측정을 했다는 거고, 효율적인 측정 방법. 예를 들어 이제 한때 환경 오염, 대기 오염으로 인한 이제 그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카데바라고 부르는 카데바에 폐를 적출해서 그걸 갈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대기 중 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로 논문들도 나오고. 근데 그런 식의 측정 방법은 어떻게? 그냥 그 자체가 파괴가 돼버리고 그게 구하기도 어려운 자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만약에 그 연구 주제를 정하고 나면 제일 먼저 이제 뒤져보게 되는 게 측정 도구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100명의 연구자가 있으면 서로 다 조금씩 다른 측정 도구들을 이제 쓰는데 어떤 건 예를 들어 뭐 설문지 도구라면 유랑이 너무 그러니까 많아요. 정확하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너무 많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현실에 실제 적용하기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 어떤 건 너무 적은데 또 그만큼 이렇게 좀 뭐랄까 정확하지 않은 뭐 그런 것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왜곡되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그 교란 요인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건 나중에 좀 저희가 통계적 보정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측정하여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긴 다 그 현재 2학기 학생분이시죠? 현재 박사가 아니라 석사 논문을 쓰고 계시는 이제 한 분은 처음에는 이제 그 설문 도구를 만들어서 그 자기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을 골고루 다 측정할 이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설문지를 들고 가니까 뭐 좋습니까? 만족하십니까? 하니까 주민이 그 서비스 제공자 앞에서 만족하냐고 물어보는데 나 불만족해 뭐 이렇게 하기 되게 어렵겠죠? 그런 경우들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 이제 골고루 측정하려고 했더니 조사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한 군데에서만 측정하고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연구의
그래도 연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연구를 할 수 있고 거기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데 해석의 범위가 아주 좁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뭐 무슨 문 전체의 의미를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고 거기서 한 마을에서의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의 범위가 좁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것들을 보여줄 때 이제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가설과 목적을 명시한다 할 때 좀 쉽게 표현하면 이 연구 왜 했는지 분명히 밝혀라.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된다니까 막 이것저것 해서 베끼기 시작하고 막 보기 시작해서 남의 생각과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근데 이 연구 왜 했는데 남들이 다 했잖아 이미.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답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죠. 특히 연구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한 숟가락. 그러니까 기존의 인류가 어떤 경험하고 정리해서 축적했던 어떤 지식, 예를 들어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거기서 연구라는 것은 그걸 그냥 반복하고 뭐 재탕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새롭게 거기에 한 숟가락을 더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이 기존에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요건 없었다든지 또는 기존에 했는데 어떤 제한점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전보다 어찌됐든 한 숟가락 더 얻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명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대상, 그 다음에 심지어 언제 시작이고 종료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측정 방법이 제가 이 앞에 얘기했던 그런 조건들을 잘 만족했는지, 그 다음에 모든 그림과표에서 단위를 명시하고, 그 다음에 기준도 명시해야 되고, 제가 여기서 기준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부 논란은 있는데요. 국내 일부 통계책을 보면 잘못된, 왜곡된 통계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로 요즘도 신문에서 이게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뭐 도시하고 농촌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보여줍니다. 또 어떻게 보면 2배나 차이가 나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데 이게 0에서 100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90에서 100 뭐 이런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 시각적으로 그 차이를 꽤 큰 것처럼 이제 사실 여기가 90에서 100인데 이렇게 좀 왜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부분들을 잘 명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한 결과를 생략하지 마라 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어 A 마을하고 B 마을이 있는데 예를 들어 A 마을의 뭐 성별은 뭐 남성이 예를 들어 몇 %, 여성이 몇 %, 연령은 뭐 예를 들어 10대, 20대, 30대, 뭐 40대 이렇게 하면 얼마. 그래서 단순 결과를 때로는 이제 그 양을 논문의 양을 줄이려다 보니 이런 걸 이제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 결과를 생략해버리고 나중에 이것을 아주 복잡한 통계 분석을 한 최종표만 제시를 해주면 읽는 독자가 해요. 그러면 하나의 그 블랙박스 안에서 뭐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모른 채 결과만 봐라 막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뭐 어떤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쪽의 앞부분의 기본적인 어떤 정보들을 고려했을 때 이 값은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비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비판과 논쟁의 단초 자체를 아예 그냥 배제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지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 선행 연구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참고하거나 제시하라. 제가 이제 보건정책의 수업 퀴즈 내면서도 특히 강조한 게 얼마든지 남의 연구 결과들을 갖다 쓰셔도 된다. 다만 분명히 이게 나의 의견인 건지 아니면 남의 의견이나 아이디어인데 내가 여기다 빌려 쓴 건지를 분명히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예를 들어 뭐 옛날에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남의 인지내역인지 뭐 남의 아이디어인지 나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인지 구분 안 하고 그걸 다 이렇게 참고 문헌 뭐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요즘 그렇게 하지 않죠. 문장 중에서도 이렇게 하면 거기에 바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용 번호를 붙이고 그게 어디서 내가 인용한 건지 아니면 그것도 없는 나만의 혼자의 주장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 요거 몇 명만 더 있었어. 또 요 사람, 요 한두 사람만 예스했으면 통계적으로 아주 유리한 결과가 나올 텐데 뭐 이런 거. 근데 그러지 마라. 특히 이제 인터넷 시대에는 두고두고 학생인 건 아시죠? 요즘 뭐 장관 청문회 되면 맨날 논문 표절은 기분이고 뭐 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다 되는 건데 그런 부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측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뭘 재는다고 할 때 그냥 별로 이제 머릿속에 별 구분이 없는데 앞으로 이제 통계를 하실 때는 그리고 특히 그 결과를 해석할 때는 이게 어떤 종류의 측정 값인 건지 측정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4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명명축도, 영어로 노미널 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수학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서울 1, 경기도 2, 강원도 3 뭐 이런 식인 거고 굳이 수학적으로 쓰라면 1은 2가 아니고 2는 3이 아니에요. 그냥 라벨을 붙인 것으로 비교하죠. 두 번째는 라벨을 붙인 건데 그 내부에 일정한 순서가 있는 거. 그래서 0에서 19세가 0, 20에서 44세를 1, 뭐 이런 식으로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있죠. 0보다는 1이 크고, 여기보다는 2가 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서열 속도가 있고요. 사실은, 여기까지는, 수학적 의미가 별로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통계를 돌리기가 원칙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이제 저런 것과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리컷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노트에서 매우 불만족, 조금 불만족, 보통, 그 다음에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자, 이런 건 어떤 스케일에 속하겠습니까? 이거 중에 어느 거? 그렇죠. 서열 척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서열 척도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사실은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관행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그냥 이 값을 그냥 예를 들어 100명을 조사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2체크하고 어떤 사람이 4체크하고 막 이랬던 것을 그냥 평균을 내버리죠. 그래서 뭐 어느 집단은 평균 만족도가 좋았고 높았고 낮았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약간 편의적인 것이지 정확한 수학적으로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간축도. 이건 간격이 같다는 건데요. 간격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하고 빼고는 됩니다. 제가 요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50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다른 학생은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A 학생이 50점, B 학생이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B 학생의 수학 실력은 A 학생보다 2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죠. 그냥 수학 점수가 50점 차이가 난다고만 얘기하지 2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맞았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수학적 능력이 제로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점수가 예를 들어 50점과 100점에서 50점 차이가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학 실력이 2배 차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뭐 그런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덧셈 뺄셈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율 척도인데요. 이것은 절대 0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의 몸무게가 60kg, B의 몸무게가 40kg였다.
그러면은 A는 B보다 1.5배 무겁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무게가 0kg라는 절대 요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B의 몸무게 40 곱하기 1.5는 60kg.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을 비율 축소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여기서 이제 서열 축소를 좀 이렇게 평균 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 라고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제 그 연구 작업에 들어가면 이 두 개를 이제 구분하지 못하고 이제 쓰는 경우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과거에는 비율이라고 이제 그냥 통째로 이제 말하는 것들도 이제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분율, 비율. 사실은 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많은 이제 국내 이제 저작물들에서는 그냥 비율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 비율이라고 쓴 것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분율이었어요.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 전착생 중에서 남학생의 비율, 분율, 그것도 이제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남학생, 여학생 합친 전착생 중에 남학생의 비율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모에 분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건 최대 1을 넘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남학생이 한 명도 없다. 그래도 0인 거예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퍼센트로 표현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은 비율이라고 쓰면 안 되고 분율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 그러니까 이 분모는 단위가 명이죠. 분자도 남학생 몇 명 하면 명이란 말이에요. 명분의 명이니까 명을 명으로 하니까 유닛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비. 네? 예를 들어 남자 대 여자의 비.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경우에 분모와 분자는 서로 다른 집단이죠. 집단이라고 그러죠. 남자, 여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근데 명 대 명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유닛, 단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소 0부터 최대 무한대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여학생이 한 명밖에 없는데 남학생이 예를 들어 1000명이다. 뭐 예를 들어. 또는 여학생이 0명이다. 남학생이 1000명이다. 이렇게 되면 무한대 값이 됩니다. 그런 것이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율은 분모와 분자가 서로 단위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뭐 미터 퍼 세컨드 초당 몇 미터 받느냐, 또는 연간 몇 명이 예를 들어 죽었냐,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이런 것은 분모와 분자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미터 퍼 세컨드 하면은 분모 분자 다르잖아요. 그래서 율은 그 자체가 하나의 유닛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0부터 무한대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척도의 문제나 분율, 비율은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좀 쉽게 이렇게 토론 하나 정리되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자, 이제 대표값을 얘기합니다. 제가 뭐 이미 얘기 드린 것처럼 여기 수많은 학생들 키를 적어나갔다. 그럼 어떻게 가장 잘 대변하는 값을 결정할 것인가 있는데, 제일 흔한 건 산술평균이죠. 쫙 더해서 명수로 나눠주는 거. 예를 들어 평균 혈압. 특히 이 혈압은 보통 그 인위적인 것과 관련된 측정을 하면 대부분 제가 이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치우친 값을 보이는데, 수많은 측정치들 중에 혈압은 비교적 일정한 평균 값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되는 값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산술평균이 잘 이걸 대표할 수 있고,
양쪽으로 퍼져 있는 정도 가운데로 이렇게 보여있으니까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 중앙값은 그래서 뭐 1인당 소득처럼 극단적인 부자들이 아주 소수 존재하지만 저 사람들의 존재 때문에 평균이 이쪽으로 확 올라가 버리는 거. 그래서 그냥 산술평균으로 이 집단의 대표 값을 산술평균하면은 요 극단적인 몇 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값이 크게 변동이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중앙값. 양쪽에서 하나하나씩 털어내서 제일 가운데 있는 값을 이제 영어로 메디안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최빈값. 영어로 모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11, 22, 39가 있으면 그래서 제일 많은 거 1을 가장 이 집단의 이제 대표값을 정하고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다음 가중평균은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학점에서 예를 들어 영어는 3학점인데 A를 맞았고 예를 들어 뭐 다른 뭐 사회 과목은 C를 맞았지만 걔는 1학점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 평점은 상당히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뭐 가중치를 들어야 되죠. 예를 들어 방금 제가 얘기 드린 경우라면 영어는 3이라는 가중치를 주고 예를 들어 뭐 사회란 과목은 1이라는 가중치를 줘서 평균을 내요.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 다음에 설명을 추가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등한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임 등이. 가장 대표적인 게 세조 경기 같은 거 하면 제일 낮은 점수 주는 사람과 제일 높은 점수 주는 사람을 빼고 나머지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거죠. 가중평균은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자, 기하평균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기업이 2001년도에 이제 창업을 했는데 매출이 1억, 그 다음에 2억, 그 다음에 똑같이 그냥 제자리 2억, 그리고 8억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전년 대비 성장률은 1억에서 2억이 됐으니까 200%거든요. 근데 2억에서 2억이 됐으니까 그냥 100%. 근데 2억에서 8억이 되면 4배가 되니까 400%가 되죠. 이랬을 때 우리가 이 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쓰는 게 기하평균입니다. 그것은 그냥 루트가 아니라 3루트죠. 하고서 곱합니다. 200 곱하기 100 곱하기 400 해가지고 계산하면 200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00%다. 중간에 이제 잠시 정치기를 겪었지만 예를 들어 1억에서 내년 2억씩 200%가 되면 1억에서 2억, 2억에서 4억, 4억에서 8억. 즉 약간의 침체이긴 있었지만 평균 성장률은 200%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때 쓰는 게 기하평균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사실은 몇 배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곱하고 그걸 루트를 씌워주게 되는데 기하평균은 여러분들이 특히 보건통계에서 조금 뭐랄까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제가 여기 드렸듯이 인위적인 많은 값들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의 용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치우쳐 있다. 강의록에 직접 제가 남겨놨으면 좋았을 텐데 치우침을 하는 게 SQ 스윙이 있습니다. 자, 치우쳐 있는데 이 경우에 우리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얘기해요? 왼쪽, 오른쪽. 자,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분은 다 아무도 모르겠어요.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할까? 우리가 치우쳐져 있다는 것에
말뜻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좀 쉽게 판단이 되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제가 여기서 보기에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으려면 어때요? 이게 아니라 있으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수도 있죠. 이러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였는데 이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1인당 소득 수준처럼 극단적인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것을 우리가 치우쳐져 있다.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right skewed. 많은 인위적인 데이터들이 right skewed 되어 있어요. 자꾸 이렇게 돼 있을 때, 치우쳐져 있는데, 이쪽으로 치우쳐진 거 아니야? left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을 기준으로? 즉, 정규분포 비슷하게 이렇게 이쁘게 돼 있었을 때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 꼬리를 중심으로, 이거 right skewed라고 하는데, 이처럼 right skewed 된 값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단순 산술 평균을 내면은 요 몇 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평균값이 막 불완전한 대표값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산술 평균을 내지 않고 그 다음 대안은 뭡니까? 메디안, 중앙값을 내는 거죠. 근데 중앙값은 수학적으로 계산돼서 나오는 값이야. 양쪽을 하나하나씩 털어내서 논리적으로 나오는 값이지, 내가 확보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막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서 나올 수 있는 값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되게 불편해요. 중앙값이라는 거. 더구나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제가 나중에 지금 그냥 얘기를 보죠. 우리가 통계적으로 그겁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80점을 맞았어. 저는 좋아해야 될까요? 싫어해야 될까요?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판단했어요? 이번 시험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반평균이 60점이고 80점 넘는 데가 거의 없어. 이러면 좀 좋아해야 되겠죠. 우리 시험 잘 봤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애들이 평균이 90점이고 80점 밑으로 가는 애가 너무 거의 없어. 이러면은 매우 슬픈 일이 되겠죠. 즉, 같은 하나의 80점을 가지고도 제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달라집니다. 무엇에 의해서? 평균하고 그 퍼져 있는 정도. 예를 들어, 반평균이 90이었어도, 예를 들어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래도 아주 꼴찌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즉, 평균과 퍼져 있는 정도. 즉, 원래 데이터의, 어쨌든 모집단의 어떤 특성, 분포에 따라 내가 해석하는 의미가 다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통계학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가정을 하냐 하면요. 제가 첫 시간에 우리가 얻는 모든 데이터는 다 그냥 표본일 뿐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다 표본이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그 모집단의 값은 영원한 미지의 값이다. 라고 제가 얘기해요. 미지의 값이니까 우리는 그냥 추정을 하는데, 이런 거죠. 만약에 요번에 시험을 봤더니, 반평균이 60점이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 퍼져 있는 정도가, 예를 들어, 이 표준 편차라고 나중에 제가 오늘 시간에 바로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 20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얻은 80점을 해석할 때는 늘 기준을 뭘 가지고 해요? 평균하고 표준 편차 가지고 그 의미를 해석해요. 근데 실제 아이들은 과연 우리 애가 있는 그 반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이렇게 이쁘게 퍼져 있을까요? 실제는 아닐 수 있죠. 이렇게 됐다가 여기 사실 별도 없다가 또
이렇게 돼 있다가 또 잘하는 애 몇 명 이렇게 있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 값은 이럴 수 있는데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제 전체 값을 우리는 모집단은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추정을 하는데 무엇에 의해서? 산술 평균과 편차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현실은 이렇게 울퉁불퉁이지만 그냥 내가 평균의 60에다가 표준 편차가 20이었다고 하면 그럼 전체는 아마 이쁘게 이런 분포를 할 거야. 내가 우리 반 애들은 개개 성적은 모르지만 이번에 반평균 얼마에다 표준 편차가 얼마였다 하면 그래 그럼 여러 모양을 이쁜 모양을 하고 그랬으면 우리 애가 80점이니까 한 상위 몇 %쯤 속할 거야 라고 그냥 추정을 합니다. 실제는 울퉁불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통계라는 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추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모든 자료는 평균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고 가운데 값이 많고 가해로 갈수록 그 빈도가 떨어지는 이쁜 종 모양을 할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이제 내가 80점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근데 이렇게 될 거니까 80점이면 그래도 상위 몇 %쯤 속할 거야 라고 추정하는 게 바로 추리 통계학이 원리는 그거에서 불과합니다. 그거입니다. 따라서 추리 통계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관찰된 현상은 이쁜 종 모양, 즉 정규 분포를 할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평균은 60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고 극단적인 몇 명 때문에 평균이 60점까지 올라가지고 대부분 애들은 여기에 많이 몰려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서 제가 이 푸른색으로 생각했던 이 가정에 의하면 얘가 상위 한 15%좀 속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는 대부분 여기 있고 극단적으로 잘 본 애들 몇 때문에 평균이 20점까지 올라가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는 상위 3%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집단이 어떤 식으로 분포할 것이다 라고 내가 미리 가정하고 들어가는 그 가정이 무엇이냐에 따라 같은 80점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통계학은 뭘 가정한다? 이렇게 치우쳐 있지 않고 이쁜 종 모양을 할 것이라는 걸 다 가정하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관찰한 많은 인적 데이터는 이쁜 종 모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계를 여기다 그냥 적용해버리면 그 결과가 아주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를 그릴 때 대부분의 통계가 전제 조건을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은 관찰된 측정치는 정규 분포를 할 거라고 가정한다. 실제로는 제가 아까 여기 그린 것처럼 이빨 빠진 참 울퉁불퉁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정규 분포할 거라고 나는 그냥 억지로 가정하고 이제 분석하는 게 통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얘를 그대로 통계했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일단 이걸 x값이라고 x는 치우쳐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로그 x를 로그로 또 치유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얘가 이런 이쁜 종 모양으로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안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치우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이쁜 종 로그 전환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 값 로그 x 값을 우리가 통계를 적용해서 해도 크게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저 데이터를 이렇게 로그 x로 해서 로그 x 값의 평균을 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로그 수학 점수 이렇게 되면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시 거기다 로그에다가 익스포넨셜 그러면 어떻게 돼요? x를 로그 취했다 익스포넨셜 하게 되면 이건 다시 x로 돌아오거든요. 아셨죠? 로그
전환했던 걸 다시 지수 전환을 하면은 다시 이제 x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그 x가 됐으니까 얘로 평균을 다 내면은 이제 그리고 추정하고 통계적 추정하고 추리하고 다 했어요. 근데 그걸로 로그 수학 점수 이거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지수 전환 익스포넨셜을 해서 값을 더해야 돼요. 자,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설명한 거고, 그럼 다시 이제 두 번째 라운드. 여기서 이렇게 치우쳐져 있으니까 얘 가지고 산술 평균은 안 돼. 그렇다고 메디안, 중앙값 하는 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걸로 구할 수가 없는 값이야, 메디안. 이럴 때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경우에 안정된 그 중앙값에 가까운 값을 내는 방법 중 하나가 기하평균입니다. 자, 평균은 이제 치우쳐져 있으니까 16.810이 나왔지만 실제 중앙값은 1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치우친 애들 때문에 평균이 거의 5.8 정도가 확 증가한 거죠. 그래서 중앙값 대 평균의 비가 1.53배나 돼요. 왜? 원래는 1에 가까우면 좋은데 이런 극단값 애들 때문에 평균이 확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기하평균을 냅니다. 기하평균을 낸다는 건 뭐예요? 여기 관찰된 값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뭐 10 곱하기 두 번째 20이었고 그 다음에 25였고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90까지 예를 들어 하는데 이 사람 학생들 수가 만약 30명이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해서 이것을 30분의 1선. 자, 이렇게 하는 게 기하평균인데 이렇게 해서 기하평균을 구했더니 11.03이 나왔어요. 기하평균의 특성은 뭐냐?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경우에도 중앙값하고 되게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고 그래서 보건학에서 참 즐겨 애용하는데 이렇게 낸 기하평균하고 얘를 그냥 안 쓰고 로그 전환해서 로그 x의 산술평균을 냅니다. 그런데 그것도 11.0298 사실 같이 제가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떤 값 x를 로그로 전환해서 그것에 그냥 산술평균을 낸 다음에 다시 로그 산수 수학성적 이렇게 하면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익스포넨셜을 취하잖아요. 그게 바로 기하평균하고 카드값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방식을 쓸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정한 값들이 이렇게 이쁜 종 모양 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런 게 많이 있어요. 다만 여기서 한계가 있다는 얘기 제가 예전에 드렸죠. 로그 제로가 존재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제로가 많은 관찰치에서는 그리고 전 국민 연평균 뭐 1인당 2번비 했더니 이제 별 5%만 2번을 했고 95%가 2번비가 제로가 되면 우리가 전 국민의 1인당 평균 2번비는 로그로 만약에 전환해서 내려면 95%를 내제로해도 5%만 가져요. 즉, 전 국민 중에서 2번을 경험한 사람들의 1인당 예를 들어 2번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사실 뭐 지금 이렇게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그래서 실제로 어떤 x를 지금 단순 평균 내는 게 아니라 로그 x를 가지고 단순 평균을 이렇게 내면 로그 x1 더하기 로그 x2는 뭐예요? 로그 가로치고 x1 곱하기 x2가 되는 거 옛날에 배우셨죠? 로그 x1과 x2를 로그 x2를 더하면 사실은 로그가 가로치고 x1 곱하기 x2 그래서 n으로 나누는 걸 하면 이게 결국은 수학적으로 기하.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산술평균 값은 단점이 있습니다. 치우친 극단값들을 얼마나 포함되느냐 여부에 따라 산술평균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다 이 똑같은데 여기
얘가 2에서 3으로 요거 하나 바뀌어도 산술평균 달라지고 이런 것들 좀 산술평균은 제일 하여튼 단점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계를 볼 때도 제일 단점은 아웃라이어라고 보통 하는데 극단값 때문에 마치 의미 있어 보이는 거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체중과 키의 관계를 우리가 봤는데 대부분 다 여기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관련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나온 적도 그때 안 나왔어. 근데 다 여기 몰려있는데 하나이가 여기 이렇게. 그럼 얘 때문에 마치 의미 있는 그 체중과 키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가 이렇게 형성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산술평균은 늘 그 극단치에 흔들릴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측정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측정한 값이 이쁜 종량을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저기 어디 톡 떨어진 애가 있는 거 아닌지 그런 것들 점검으로 혹시 걔는 측정을 잘못했든지 내가 입력하면서 모르고 공 하나를 더 눌렀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닐까 반드시 점검하는 게 자료 분석의 첫 단계입니다. 왜? 우리는 산술평균을 주로 쓰는데 그게 극단치에 의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값은 안 흔들려요. 극단치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수학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기하평균은 극단적 값에 덜 흔들리면서도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근데 단점은 0을 산출해서 그래서 제가 뭐 이 분포 가정이 어떤 거냐에 따라 우리 아이가 어떤 80점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통계에서 이렇게 보면 통계를 적용하기 전에 통계를 가정하고 있는 정규 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자료 측정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뭐 사실 개인이 조사를 할 때 아니 뭐 10,000명쯤 조사하면 이쁜 종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 몇십 명 또는 몇백 명 정도 하다 보니 그렇게 이쁜 종목이 안 나오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료의 특성 자체가 인위적인 거라서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그럴 때마다 자꾸 이제 저한테 질문 들어오는 게 이거 그냥 통계 돌려도 될까요? 뭐 이런 거예요. 그 답은 만약 의미 있게 치우쳐져 있다면 치우쳐져 있는 정도가 심하다면 전환을 해 정규 분포에 가능한 가깝게 바꾸어서 돌리시는 게 정답이다. 근데 거기서 이게 의미 있게 치우쳐져 있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러면 그것은 이제 통계를 돌리시면 얼마나 스큐되어 있는가를 이제 정리해서 숫자로 보여주는 통계량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굳이 통계량에 의존하기에는 샘플수가 너무 작을 때가 많기 때문에 눈으로 이제 파악하는 게 현실적일 때가 사실은 많아요. 자, 제가 이제 우리가 인포메이션에서 데이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정리한 인포메이션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계속 대표값, 평균을 얘기했었죠. 평균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은 똑같은 예를 들어 100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아까 예를 들은 거는 똑같은 60점이라도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80점을 맞았을 때 이 앞서 첫 번째의 경우라면 와 전교 1등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두 번째의 경우라면은 그냥 잘한 편 정도를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값 외에 그 다음에 중요한 통계량은 얘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스태티스틱 통계량을 산출하는 거예요. 평균도 스태티스틱이지만 이 퍼져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니까 스태티스틱이죠. 내가 알고 싶은 이만큼 퍼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이만큼만 퍼져 있는 건지를 보여주는 통계량. 가장 흔한 것이 범위죠. 그냥
최소 얼마, 최대 얼마 이런 거고, 두 번째로는 4분 편차라고 해서 밑에서부터 해서 쭉 해서 25%에서 가는 부터 75%에서 가는 거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흔한 게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인데, 분산을 루트 씌우면 그게 표준 편차니까. 자, 그럼 저것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우리가 퍼져 있는 정도를 측정할 것이냐. 예를 들어 9명의 시험을 봤더니 성적이 10점, 20점, 90점까지 나왔어요. 이 경우에 우리는 평균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산술 평균 하면 50점이거든요. 자, 50점인데, 그 다음에, 좋아요. 우리는 두 개의 스태티스틱이 필요한데, 하나는 대표값, 평균하고, 그 다음에 퍼진 정도. 근데 퍼진 정도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면 내가 잘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건 보이는데 퍼져 있는 정도를, 자, 50점과 40점은 어떻게 돼요? 10점, 마이너스 10점 차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20점 차이고, 마이너스 30점. 마이너스 40점. 이렇게 디퍼런스, 이게 결국 얼마나 크냐에 따라 퍼져 있는 정도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50점과 60점은 플러스 10점, 플러스 20점, 플러스 30점, 플러스 40점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퍼져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얘를 그냥 다 더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0점이 나오죠. 여기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그냥 더하면 0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걸 제곱을 해줍니다. 이것도 다 제곱하면 40, 마이너스 40을 제곱하면 160이 나오고 60, 40,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50, 50 하면은 0이 나오겠죠. 같은 값이니까. 60은 어떻게 돼요? 10. 제가 10번 표시는 400, 10점 차이니까 제곱하면 100, 400, 500, 1600. 그냥 더하기 0이 나오니까, 평균 퍼져 있는 정도로. 그냥 더할 수가 없으니까, 제곱해가지고 다 더해줘요. 다 더해주고, 그냥 더한 게, 요 디퍼런스를 그냥 더하지 않고 제곱해서 쫙 다 더해, 서메이션 해주고, 그리고 서메이션 비용. 이런 거 기억나시죠? 다 더해주고, 그 다음에 건수로 나눠줘요. 총 9건이니까, 요거 쫙 더해줘서 건수가 9건이니까 2로 나눠주면, 표준입니다. 분산. 자, 분산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난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통계량을 만들고 싶은데 떨어져 있는 걸 측정해서 다 그냥 더하니까 제로가 나오니까 안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제곱해서 더해준다. 그 개념인 거죠. 그렇게 했더니 플러스로 떨어져 있던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던 어쨌든 많이 떨어져 있으면 분산은 커지겠죠. 자, 퍼져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량이 분산의 구성 원리는 그냥 단순한 겁니다. 그냥 더하면 안 되니까 제곱해서 더해줘서 건수로 나눠주죠. 그게 분산이고, 근데 분산은 어떻게 돼요? 그 단위가 예를 들어 이게 몇 점이었다면 점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점의 제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위가 이렇게 평균하고 똑같지 않아서 걔를 루트를 같이 씌워주면 단위가 같아지겠죠. 수납 몇 점이었던 거, 키 몇 센치 했던 거를 단위가 같아진다.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것은 퍼져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통계량 하나의 요약된 숫자가 분산인데 걔가 단위가 제곱이니까 그걸 루트 씌워서 원래 측정법하고 단위를 맞춰주려고 한 게 그냥 표준 편차다.
변동비의 수에 대해서는 맨 끝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인포메이션을 얻었죠. 평균하고 표준 정도를 보여주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 사실은 여러분이 그 뒤에 돌리는 모든 통계는 그냥 이걸로 거의 다 그냥 이걸로 그냥 해석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 아주 간단한 원리. 왜 분산일까? 자꾸 여러분들은 옛날에 이제 수학을 배우실 때 분산이란 게 왜 저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른 채로 할 때 분산은 그렇게 하는 거래 하니까 자꾸 제곱해서 더해주고 제곱 안 해줬다가 틀리고 뭐 이런 식의 잘못된 어떤 수학을 배우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사실 별거 복잡한 거 하나도 없고 이렇게 그냥 더해주면 0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제곱해서 더해주는 수법은 여러분이 회귀 분석하는 것도 똑같은 수법을 씁니다. 이 수법이 반복해서 여러 번 쓴 통계 분석에 반복해서 쓰이는 그냥 전형적인 방법. 제가 이건 그냥 나중에 천천히 그냥 가요. 그냥 합계하면 그냥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표현 방식은 좀 배우셔야겠죠. 예를 들어 수학 점수 x는 이것도 하고 제일 높은 애가 예를 들어 뭐 10점부터 90점까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그냥 x1, x2 그래서 n개까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변수 x는 다음과 같은 n개의 측정값을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 표현을 그냥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이게 좀 지금 복잡하고 뭐 오묘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표현하는 거. 근데 여기서 합계라는 건 x 만약 10개라면 n이 10개라면 x1부터 x까지 그냥 더하면 그냥 썸이라는 이것도 하나의 통계는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 A반 학생이 10명이고 B반 학생이 20명이에요. 근데 썸이라는 통계라면 어떻게 돼요? B반은 학생 숫자가 20명인 것 때문에 늘 썸이 항상 높겠죠. 그러면 공정하지 않으니까 n으로 나눠준 게 평균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데리에이션, 편차는 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평균, 보통 그 뮤라고 하는데요. 뮤가 사실 M, 영어 알파벳 M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어떤 A라는 간의 측정치들 다 해서 여기서 평균을 구하게 되면 이것을 mean이라고 영어로 하고 또는 그냥 small m 뭐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인식한 모든 것은 다 표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 밤 되면 애들이 다 뭐 1cm, 10%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늘 항상 나름의 한계를 가지는 영원히 알 수 없는 어떤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약간 신비한 의미를 좀 주는 이런 저는 알파벳이 아니라 그리스 문자를 쓰게 됩니다. U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반응적으로 모집단의 알 수 없는 모집단의 값을 할 때는 이건 그냥 M 하면 mean이라는 의미에서 M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쓰고 혼자라 쓰시는 분들이 U라고 이제 쓰는 경우가 데리에이션은 그 각적 값들 하고 요 평균 U와 사이의 디퍼런스를 얘기하는 거고 그냥 데비에이션을 즉 디퍼런스를 그냥 더해주면 0이 되니까 그걸 제곱해준 걸 다 썸해서 n으로 나눠줬더니 이게 분산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이걸 시그마 제곱이라고 보통 또 표현을 하죠. 그리고 얘를 단위를 맞춰주려고 루트 씌워주면 그게 표준 편차고 그리고 시그마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변형계수 얘기는 여기까지. 자, 여기서 이제 어쩌면 여러분들이 통계를 접할 때 어제부터까지 쭉 쫓아가다가 한 1장쯤 쫓아가다 2장쯤 가서 턱 막혀서 여기서 이제 역시 다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첫 번째 관문이 이제 갈 겁니다. 자, 자 1번 학생부터 10번 학생까지 있었어요. 그럼 뭘 하여튼 점수를 했더니 1점부터 10점까지 나왔어요. 자, 그럼 합계는 썸은 55죠. 1점 학생부터 10점 학생까지 있어서 10명의 합계는 55고 평균을 냈더니 5.5가 나오는 걸 발견한 거예요. 10명이니까. 자, 그 다음에 디퍼런스를 쟀더니 마이너스 4.5 플러스 9.5까지 있고 그냥 더하면 제로니까 제곱해서 더했더니 82.5가 나왔어요. 자, 85.5를 건수 10건이니까 10건으로 나눠주면 8.25가 나오는데 이게 분산이고 얘 루트 씌워주면 2.87 나오는데 이게 표준 편차다. 근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척수 모집단이라고 썼죠. 예를 들어 제가 10명 학생들의 뭔가 점수를 측정했는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오로지 이 10명 학생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고 싶은 게 나의 연구 목표의 전부예요. 그럼 나의 모집단은 그냥 이 10명이 나의 모집단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10명을 조사했는데 이것은 10명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예를 들어 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무슨 점수값을 알고 싶은데 내가 시간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10명만 측정한 거다. 그럼 얘네들은 이 10명은 모집단이 아니죠. 표본 집단이죠. 얘네들이 내가 특정한 연구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얘네들은 그냥 샘플이었을 뿐이에요. 그때는 뭔가 조금 다르죠. 합계 똑같아요. 평균 똑같아요. 편차 제곱합 똑같아요. 분산 82.5인데 여기서 달라져요. 여기 색깔이 10으로는 안 나눠주고 10 빼기 9로 나눠줘요. 그래서 내가 측정한 집단이 얘가 그냥 나의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 얘가 그냥 표본일 뿐이냐에 따라서 분산할 때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눠주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얘 루트 씌운 거 값이 또 앞에 거랑 달라지죠. 자, 근데 왜 모집단일 때 그냥 n으로 나눠주니 표본이라고 하고서는 n-1로 쓰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통계 측에서 이것을 좀 잘 구분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대부분 다 그냥 n-1로 그냥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왜? 우리 인간이 얻는 대부분의 인포메이션은 다 표본이기 때문에 그냥 n-1로 그냥 설명 잘하고 넘어간다. 자, 모집단이었어요. 근데 모집단을 내가 모두 다 뽑았어. 그러니까 얘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냥 모집단 전체야. 그럼 얘들을 가지고 평균 내고 확인 정도 내면 기술 통계가 끝나죠. 근데 모집단은 내가 언제 다 모아? 할 수 없이 여기 표본들을 뽑았어요. 그렇죠? 다 못 뽑았어요. 자, 여기서 평균 냈어요. 평균은 냈는데 퍼진 정도를 낼 때 문제가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 집단이다. 어떤 문제? 극단으로 갈수록 건수가 되게 작아지죠. 그래서 표본에서 빠질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극단 값이라는 건 뭐예요? 평균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값들이 하나, 두 개 빠지느냐 마냐에 따라 표준 편차가 들쑥날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단 값이 빠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표본은. 그렇게 되면 그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여기서 구하는 분산의 표준 편차가 실제 모집단 값보다 빠져버리니까 작아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내가 표본에서는 내가 구하는 퍼진 정도가 실제 모집단 값보다 작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아질 것 같으니까 나눌 때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눠서 좀 큰 값이나 조금 작은 값으로 나눠서 그걸 보정, 어저스트 하는 거예요. 근데 왜 n-1이냐? 그것은 누가 n-1로 하면 된다고 증명한 게 아니라
반행 통계적 관계. n-1로 하기로 하자. 근거가 뭐냐? 없습니다. 오로지 근거는 표본일 때 n으로 한 것보다는 n-1로 한 게 좀 나았더라고요. 통계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estimate 추정치죠. 추정을 했는데 뭘 추정했어요? 퍼진 정도를 추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분산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알고 봤더니 표본 집단이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분산을 제곱합분에 그냥 n으로 나눠버려서 막 버렸어요. 이러면 표본이니까 실제 값하고 모집단하고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통계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바이아스드 에스티메이트라고 치우쳐진 추정치라고. 그러고서는 하는 얘기가 n으로 안 나오고 n-1을 해서 편차 제곱 합 것을 n-1로 해주고 얘를 어떻게 말하냐면 unbiased estimate라고 통계학자들은 표현하는데, 그럼 얘가 왜 unbiased냐? 왜 n-1이어야 되냐? n-을 10하면 안 되느냐? n으로 한 것보다는 덜 왜곡된 값이다. n으로 한 것보다는 좀 그나마 덜 왜곡됐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n-1로 하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에서 쓰는 용어들 보면 저게 무슨 근거가 있어. 지금 뭐 저렇게 뭐 진짜로 unbiased네. 왜곡되지 않은 참값을 구하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냥 반응이다. 통계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그냥 n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얘가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이었다. 그러면 n으로 알고 있지 않고 n-1로 해준다. 네, 극단값이 빠지기 쉬워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라는 게 있어요.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오차는 스탠다드 에러. 혹시 여기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의 차이를 아시는 분? 자, 스탠다드 에러는 뭐 그냥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표준 편차 구했죠? n을 루트 n으로 이제 나눠주는 것이 그냥 표준 오차다 라고 그냥 일단 수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의 의미는 제가 이 뒤에 설명할게요. 맨날 그래서 루트 n으로 나누면 루트 n으로 표준 편차가 표준처럼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의미와 용도가 전혀 달라. 자, 모집단에서는 μ라는 평균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시그마라는 퍼진 정도 표준 편차를 가졌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여기서 표본을 추출했어요. 표본에서 자, 우리는 왜 표본을 추출했습니까? 모집단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 좀 더는 모집단의 평균과 퍼진 정도를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표본에서 표본의 평균, 얘가 반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을 거라고 간주하고요. 표본의 퍼진 정도는, 근데 이 표본이 그냥 모집단이라면 모르겠는데 모집단에 n을 쓰는데 그게 아니라 샘플이다 그러면 n을 안 쓰고 n-1을 쓴다는 걸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 표본을 통해서 구할 때 n-1로 해가지고 이 구간 값이 나요. 아마 모집단이 요 정도 퍼져 있을 거야 라고 추정하는 근거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평균과 표준 편차입니다. 다음 표준 오차는 뭐냐? 다시 이 평균을, 내가 추정한 이 평균 값이 얼마나 정확할 거냐. 그건 아니죠. 모집단이 얼마나 퍼져 있을 거냐의 의미가 아니라 표준 오차라는 건 내가 낸 평균이 얼마나 많은 오차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X값이 얼마나 정확할 것이냐 라는 것을 이제 가늠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좀 정리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특정 집단에 대해서 뭔가 대표
이 단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얻는데 제일 중요한 게 평균과 퍼진 정도다. 그것을 어쨌든 산수 평균과 표준 편차인데 우리는 모집단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표본을 얻어요. 표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추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표본에서 평균을 내요. 그러고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집단의 평균은 표본 집단의 평균과 동일하다고 우리는 추정해요. 그 다음에 표본 집단, 모집단의 퍼진 정도 알고 싶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냐? 표본 집단의 퍼진 정도와 동일하진 않죠. n-1로 나눠주니까 유사하다고 추정해요. 세 번째, 내가 추정했던, 첫 번째 추정했던 이 모집단의 평균은 얼마나 믿을 만한가? 요거 10% 오차. 근데 저 표준 오차는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눠줬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어떤 통계학의 문제점이 사실 여기에 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집단이 n이 뭐 10만 개였어요. n이 10만 개였다고 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샘플링 하면서 10만 개를 다 샘플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n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은 시그마인데 이걸 뭘로 나눠주는데 엄청 큰 값으로 나눠줬어요. 그럼 이렇게 구한 스탠다드 에러는 매우 작은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10만 개에서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서 한 10개만 샘플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똑같은 시그마를 루트 10만으로 했을 때와 그 다음 똑같은 시그마를 루트 10 했을 때 훨씬 더 작은 숫자로 나누니까 얘는 되게 크겠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추정한 평균값의 정확도가 많이 흔들린다. 그리고 사실은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시간과 돈이 많아서 n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무조건 내가 추정한 평균값은 매우 정확한 값이 된다. 내가 추정한 평균값의 오차는 매우 작아진다. 뭐 이런 얘기죠. 이 시간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 5분만 쉬고 뒷부분을 제가 한 10분 내에 끝내고 너무 가는 시간. 자, 뭐 저도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잠깐 쉬면서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값을 낼 때 썸을 쓰는 것과 민을 쓰는 게 있죠. 왜 썸을 안 쓰고 민을 쓰죠? n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A반 학생의 수학 합계는 10명이 500점이었고 B반은 수학이 1000점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더해주면 저 썸이라는 스태티스틱은 공정하지 않죠. 왜? 얘네들은 10명이 한 거고 얘네들은 많이 20명이 한 거다. 그래서 평균을 냈더니 얘도 50점, 알고 봤더니 얘도 50점. 즉 공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썸을 안 쓰고 민을 씁니다. 자, 근데 아까 그런 어떤 학생의 점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평균을 빼주고 디퍼런스를 구하고 그걸 그냥 더해도 썸을 해버리면 제로가 나오니까 제곱해서 더해준다고 얘기했죠. 근데 자, 이것도 그냥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썸을 해버리니까 예를 들어 A반보다 무조건 B반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n으로 그냥 나눠주면 퍼진 정도를 보여주는 통계량으로 이걸 쓴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쓰면
측정치 스케일이 제곱이 되다 보니까 루트를 씌워줘서 얘를 퍼진 정도를 보여주는 통계량을 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반에 점수는 이렇게 모여져 있고 다른 반은 이렇게 퍼져 있다고 쳐봅시다. 실제 값에. 자, 우리는 여기서 표본을 추출하죠. 자, 여기서 표본을 추출해서 평균값 낸 거하고 여기서 표본을 추출해서 평균값 낸 거하고 어느 게 더 정확하겠어요? 정확할 확률이 높겠어요? 당연히 이쪽이겠죠. 자, 여기선 표본을 추출해봤자 다 요 안에 있는데 여기 내가 표본을 추출하다가 잘못해서 여기만 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평균을 잘못 추정할 수가 있게 돼 있잖아요. 즉, 이런 가정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얻고 싶은 스탠다드 에러라는 통계량은 내가 추정한 이 평균값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보여주는 건데 이 평균값의 정확도는 결국 뭐예요? 이 퍼진 정도와 무슨 관련성이 있다라는 의미라고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자, 뭔가 디퍼런스의 제곱을 해서 썸하고 n을 나누어주게 되면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n이 많으면 관찰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n으로만 나눠줬기 때문에 분산이 커지겠죠. 근데 아무리 관찰 건수가 많아도 분산이 안 커지게 하려면 디퍼런스가 있는데 그걸 차이를 그러니까 n으로 다 나눠줘 버리죠. 결국 이렇게 구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제 이걸로만 구하게 되면 관찰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느 정도는 보존해 주지만 여전히 이 디퍼런스를 생성해 주는 개수가 늘어나고 그걸 또 그냥 한 게 아니라 제곱을 해주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계속 커지는데 이것을 구해받지 않고 공정한 비교를 하려면 n이 아니라 n 제곱을 해주는 거고 그것은 결국 요거랑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 사실은 이렇게 해서 구한 거에다가 이것이 그 분산인데 여기서 밑에 n을 한 번 더 곱하는 그리고 이것을 루트 씌워준다는 것은 결국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시그마 제곱이니까 시그마 제곱을 한 번 더 n으로 나눠주는 거고 이것을 루트를 씌워주면 표준 편차가 비슷하게 되는데 이거 곱해서 루트 n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왜 루트 n으로 나눠주느냐? 결국 내가 추정한 평균치의 정확성은 얘가 얼마나 퍼져 있는 정도와 관련성이 높은데 퍼져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통계량인 분산이나 표준 편차 자체도 이 건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걸 한 번 더 n으로 더 나눠준 거. 그래서 건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퍼진 정도만 이 내가 추정한 평균값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그냥 스탠다드 에러를 낼 때 n으로 한 번 더 나눠준다. 뭐 이런 의미를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내년 강의에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좀 더 쉬운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의미는 그거다. 왜 n으로 그러니까 한 번 더 나눠줬다. 자, 그리고 예를 하나씩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한 트럭분에 예를 들어 뭐 감자가 있었다고 쳐요. 근데 제가 그 감자 평균 무게가 얼마냐? 그때 한 트럭을 다 재일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하나의 표본을 딱 뽑았어요. 자, 저는 감자를 한 개 뽑았습니다. 그거 저의 샘플은 하나예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모집단을 추정하는데 모집단의 평균은 내 샘플의 평균. 하나밖에 안 뽑았으니까 30g이었다면 이 모집단 한 트럭의 감자도 개당 한 30g일 거라고 저는 그냥 제가 가진 정보의 근거가 이거밖에 데이터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은 그 다음에 얼마나 퍼져 있을까?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디퍼런스를 잴 게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것이냐면 이미 알려져 있는 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통계측에서 저 부분을 설명을 이제 빼먹고 갔는데요. 내가 아는 한 개밖에 안 뽑았는데 어떻게 이미 알려진 값이 있고 거기서 그냥 표준 편차가 그냥 10이다 라고 하고서 여러분 보고 계산해라 막 이래가지고 뭐 95% 신뢰 구간 거해라 뭐 어쩌고 이런 거 이제 고등학교 때 하셨을 텐데 한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냥 알려져 있다고 가정하냐. 또는 다른 연구 이전에 다른 연구에서 봤더니 이전 연구에서 한 100개를 뽑았는데 거기서 나온 표준 편차가 10이더라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냥 이미 알려져 있는 걸로 가정하는 10. 그렇게 하면 모집단의 평균의 신뢰도 즉 표준 오차는 자, 난 40g이었어요. 이게 평균이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10이었어요. 그럼 표준 오차는 어떻게 됩니까? N이니까 10 루트 1이 되죠. 그래서 10이 나옵니다. 자, 이럴 땐 표준 편차 한 개밖에 안 뽑았으니까 n이 1이니까 표준 편차하고 오차가 똑같아지죠. 자, 그랬을 때 나의 그 표준 오차는 10이 나오는데 이럴 때 이 10을 우리가 보통 선거 같은 거나 뭐 여론조사할 때 맨날 95% 신뢰 구간 얘기하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30 평균은 30이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96에 10 해서 더해주면 19.6이니까 49.6에서 19.6을 빼면 어떻게 되나? 10.4 평균 30이고 이것의 95% 신뢰 구간은 10.4에서 49.6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1.96이라는 걸 쓰느냐, 그것은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반대적으로 어찌됐든 여러분들도 다 생각나시죠? 1.96 썼던 거. 옛날에 다 쓰시는 거. 자, 그래서 95% 실구간은 내가 구한 평균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1.9 곱하기 스탠다드 에러다. 자, 근데 제가 거기서 안 될 것 같아서 하나 더 뽑았어요. 너무 샘플이 작아서. 그랬더니 걔는 34g이 나왔어요. 그럼 30g하고 34g이니까 평균은 32g이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모집단을 이 한 트럭분의 감자는 대당 무게가 평균 32g일 거라고, 즉 표본의 평균하고 동일할 거라고 추정하고 퍼져 있는 정도도 그냥 10이라고 또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분산을 구할 때는 아까는 1이었는데 여기서는 2가 되거든요. 그래서 표준 오차가 이렇게 되니까 아까 10이었는데 걔를 루트 2로 나눠주면 대충 그게 루트 2가 10분의 1.4 14 뭐 이렇게 될 거다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10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나요? 1.4라는 뭐 하여튼
대충 7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10이었는데 지금 대충 7 정도가 나오니까 이때는 30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실내 구간이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뽑으니까 더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편수가 한 개에서 두 개로 넘어가면 실내 구간의 폭이 1.9 곱하기 10에서 1.9 곱하기 루트 2분의 10으로 줄어든다. 근데 표본의 수가 무한대로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분의 10은 뭡니까? 0이잖아요. 분모가 엄청 크니까 0에 가까워지자. 그래서 이것이 거의 0에 가까워진다. 즉 표본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스탠다드 에러는 0에 가까워진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변동계수라는 거 아까 이제 써있긴 써있었는데 설명해서 뺐는데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보죠. 자, A반 학생들의 키라는 변수를 X라고 표현했어요. 키는 추정할 때는 150, 160, 110cm가 나왔어요. 근데 이 단위를 알려가지고 1.5m, 1.6m, 1.7m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이걸로 측정했을 때 얘 평균 내면 160cm 나오고 표준 편차 내면 8.16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150cm가 아니라 1.5m로 바꿔버리면 평균은 1.6m가 나오는데 표준 편차는 0.0816. 단지 스케일이 바뀌었다는 이유만 거예요. 이런 것을 내가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평균분의 표준 편차. 즉, 나가 표준 편차를 구한 이유는 얼마나 퍼져 있는 정도를 알고 싶어야 되는 건데, 그게 단지 스케일이 센티미터에서 미터로 달라졌다는 것만으로 이 퍼져 있는 정도의 측정량이 크게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스케일의 차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다 평균 값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얘도 5.1이 나오고 얘도 5.1. 자, 우리가 그래서 변동계수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표준 편차 나누기 평균인데 그걸 쓰는 이유는 이와 같이 스케일이 다를 때에도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한, 즉 얼마나 퍼져 있는 정도를 공정하게 스케일이 다를 때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동계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지금 제가 센티미터와 미터라는 좀 하나의 좀 극단적인 예를 이제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였는데, 예를 들어 A 유아원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 몸무게를 이제 쟀단 말이에요. 쟀더니 여기가 A 유아원의 아동들의 몸무게는 대충 이렇게 됐어요. 10kg 정도. 근데 B 유치원의 애들의 몸무게는 대충 한 20kg가 나왔다고 쳐보죠. 자, 우리는 여기서 그건 얘기합시다. 평균은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얘가 A 유아원의 평균 몸무게는 10kg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B 유치원은 20kg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됐어요. 그런데 좀 퍼져 있는 정도를 구하게 되면 결국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그걸 제곱해서 이제 더한 게 퍼져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그거잖아요. 얘도 퍼져 있을 텐데 얘는 대부분 10이라는 걸 전후로 해서 이만큼씩 퍼져 있을 거고 얘는 20이라는 걸 전후로 해서 이만큼씩 퍼져 있다. 예를 들어 여기서 한 평균에서 5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즉 예를 들어 50% 되는 학생과 그 다음에 150% 되는 50에서 15kg가 많이 된다면 여기서는 50% 하면 10에서 30kg가 돼요. 그렇죠?
아니 요 정도를 가지고 제곱한 거랑 얘를 가지고 제곱한 거랑 그냥 한번 하는 여기다 그냥 제곱들을 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훨씬 더 그 차이가 더 많은 것처럼 가정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여성과 남성일 수도 있고 저는 뭐 유아원과 유치원을 비교하기도 했지만은 꼭 저렇게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집단에 퍼져 있는 정도를 비교를 할 때 그것이 전반적으로 스케일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변동계수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힘드셨죠? 오늘도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 아까 1.96이라든지 왜 그걸 쓰는지 설명 안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음에 이제 분포에 대해서 제가 분포 정규 분포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 드렸잖아요. 그것을 설명을 추가로 하면서 그래서 이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문.